풀무원 2025년도 실적을 연결로 분석을 해서 또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출은 5.2% 증가했고 영업이익 4.5%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0.9회전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PBR은 0.71이 되겠습니다. 연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풀무원에 대한 사업 개요 내용입니다. 본사 주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의 27번지네요. 홈페이지 가서 구경을 해봤고요. 1995년 5월에 풀무원으로 상호 변경해서 1995년 10월 한국거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지주회사 성격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풀무원 홀딩스로 출범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7일 사명을 풀무원 홀딩스에서 풀무원으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에 3개의 큰 종속기업이 있는데 풀무원 식품, 풀무원 푸드앤컬처, 풀무원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이 풀무원 식품 산하에 또 자회사들이 손회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 중국 쪽의 유한회사들이 좀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주가는 11,850원으로서 1년 전보다 24.8%가 하락했습니다. PBR은 0.71로 29%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남승우씨가 56.49%, 한마음재단이 9.99%, 그 다음에 외국인이 2.1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 이상만 넣는데 외국인은 좀 관심사항이지만은 JP모건이 악착같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성과는 좀 임팩트 지수, 제가 나름대로 그 경영성과하고 주가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로 생각해 본 게 이건데요. 이게 한 95.8포인트가 상승했는데 내려갔다. 그렇다면은 성과는 괜찮았는데 주가가 떨어진 원인은 뭐냐? 요거를 뒤에 가서 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무원은 연결로 분석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매출이 3조 3,8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5.2%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9%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르푼율은 47.5%로 0.6% 상승했습니다. 이 수르푼율이라는 것을 돈으로 표현하면은 100원짜리 팔면은 47원 50전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비로 생긴다 이거죠. 운영 경비가 1조 5,116억 원으로 6.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2024년도가 0.1포인트가 좀 올라갔었네요. 근데 소시점 2개로는 여기 2024년도에 조금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923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억 5,9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조금 증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슬프트 영업이익률 2.7% 변동이 없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률보다는 0.1%가 좀 낮은 게 되겠습니다. 개별 쪽도 참고적으로 좀 분석은 하긴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그 슬프트 영업이익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그 홀딩스가 그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연결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이 여기서는 1.5%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0.1%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다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825억 4,500만원, 2024년도보다 28억 3,400만원 증가했고 2024년도는 120억이나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반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가공비가 배부가 될 텐데 얼마나 배부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제품 상태에서도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반제품 계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상품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조업이지만 상품 유통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2025년도에 매출이 5% 증가했는데 재고는 4%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러나 2024년도는 매출이 7% 올랐는데 재고는 18%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또한 풀무원 쪽은 신선식품 유통이니까 재고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좀 안 좋겠죠. 물론 냉동 창고, 뭐 냉장 창고 이런 거로 다 신선도는 유지하겠습니다만은 재고가 많으면 그만큼 냉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회사는 A를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품은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8억 3,400만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와 저장품 사용액, 이 저장품은 용기 뭐 이런 거를 저장품으로 한 것 같아요. 이 3,693억 원 3% 증가했습니다. 상품의 판매액이 1조 4,052억이나 됩니다. 3.7% 증가했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상품이 많죠.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7,754억 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조 5,116억 원으로 6.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7,384억 원을 뺀 게 모든 종속기업의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7,731억 원, 11.4% 금액상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1.5%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1.5%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비교하면은 일본은 제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상품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냐면은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도 상품과 제품을 그냥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액이 36억 6,800만 원인데 상품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2,3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10억 원대가 차이가 있고 2023년도는 1억 원대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는 추적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결로 이렇게 맞춘다는 게 실무자들도 뭐 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숫자란 것은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서 상품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이것도 동일한 차이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또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 28억 7,800만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4억 3,9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똑같이 14억 3,900만 원인지 이런 숫자가 동일하게 나올 때 이상하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작업을 안 하는데 2025년만 독특하게 상품에 대해서 평가손실을 잡았습니다. 4억 2,600만 원. 요거 그래서 좋다 빼주자. 그래도 10억 1,3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좋다. 그럼 다른 게 또 뭐냐 추적할 수 있는 거 찾아보니까 매각 예정 자산 중 재고 자산 요거는 빼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차이가 1억 8,200만 원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2024년도와 2023년도 2025년도만큼 추적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불투명하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겠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8억 5,900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연결로 인건비가 5,091억 원, 7.2% 증가했는데 개별로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 4.6% 증가했어요. 이 개별이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죠. 풀무원 지주회사죠. 그래서 이 주석에 나와 있는 그 직원 수는 그 지주회사 직원 수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인당 평균 임금 해보면은 한 8,900만 원. 근데 2023년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게 내려갔다가 약간 다시 올라왔는데 2023년도 수준을 못 벗어났네요. 그런데 직원이 지주회사도 20명 증가했었고 18명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하는 게 대부분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 가장 저임금일 것이니까 평균 임금을 내리게 되는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체 인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을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은 없네요.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그 연봉이 전국 평균이 한 5천만 원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보다 못 받는 그 중소기업 직원들은 기분이 언짢겠죠. 사실 2천만 원대도 없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3천만 원 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제 직원비가 많이 나가니까 알바들 쓰고 그 다음에 직원도 내보내고 지금 이 경기가 2023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씩 2024년부터 좀 내리막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 정치 혼란하고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2026년은 또 유가 때문에 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경영평가지표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0.9회전 전년보다 2.6%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0.62%가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TOE 생산성 0.1% 실질적으로는 하락했고요. 투하자본 이익률 6.5%로서 0.2%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도 1.44로 전년보다는 자신의 총 자산 능력을 10번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조업이 1이 넘으면은 바람직한 겁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10.7회전입니다. 전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빨라졌습니다. 7.4회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보통 한 달 마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 수금 속도도 12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12회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수금은 빨리 하는데 납품 협력업체한테는 돈을 늦게 준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악덕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왜 돈들을 늦게 주는데 돈을 빨리 주면은 사실은 원재료 납품 단가가 더 싸질 수도 있어요. 돈을 빨리 주니까. 자기네들도 금융이자를 써야 되는데 풀무원에서 돈을 빨리 주면은 아유 조금 더 깎아드릴게요. 심리적으로 이자 내느니 아유 조금 깎아드릴게요. 이런 전략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돈도 늦게 주면서도 현금성 자산은 전체 영업비용의 4%뿐이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딴 데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기간 차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두펑 ROA 자본 회수율 14.9회전으로 9%로 0.2% 하락했습니다. 자, 순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져가는데 풀무원인 경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수량으로도 해가지고 상승했음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원재료를 아주 그래도 많이 좀 샘플을 내세웠어요. 식품 제조 유통이 있고 건강계 케어가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음료 용기까지도 집어넣어준 그런 성실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높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전체 매입 비중을 요 용기가 전체 매입액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는데 5.1% 상승했습니다. 인하가 되질 않았어요. 하락이 안 됐습니다. 제시한 샘플이 이렇다 이거죠. 판매 가격은 올라갔느냐? 2.3%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콩나물하고 부침두부는 변동이 없는데 달걀 고게 오른 거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보면은 2024년도에는 한 케이스에 10개씩 넣는데 지금 15개씩 넣는 거로 포장 단위를 바꾼 요게 9,48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개당 얼마가 올랐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격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가격을 내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 상대적인 거니까. 원재료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를 총 요약을 해보면은 위에서 얘기한 대로 공시되는 샘플이 좀 기업 물가 지수 같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샘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것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상품 비중 판매액이 많죠. 3조 얼마 판매액에서 상품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대니까 상당히 큰 비중인데 이런 거는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했으니까 이게 반대죠. 판매 가격 상승이 됐으니까 입증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투명 회계를 입증하지 못하겠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의 이론은 가정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706억 원 현금의 당기 순이익입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151억 원뿐이 안 되는데 무려 3,706억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른 데보다도 이런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도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복식회계를 한다면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 비용이 인정되므로 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MB 때 1인 주식회사도 가능했었다. 보통 직원 한 명은 쓰라 그러더라고요. 1인 기업체가 등록을 할 때 주식회사는 그거는 안 했고 그것도 법원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주식회사는 법에서 보호해 주는 게 주식회사죠. 일반 사업자는 그냥 세무서 가서 그냥 내면 되는니다. 그게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조직을 나오면서 바로 만들었었는데 나름대로 소득세 절세를 하고 있죠. 감가상각비 등을 제가 그냥 하니까. 그래서 일반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들한테 맡겨서 수임이 늘어 공인회계사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식회계를 해가지고 요즘은 또 개인사업자도 세무사한테 다 맡긴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돈이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식회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공인회계사한테 안 맡기고 해보니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혼자서 1인 기업가니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리면은 이제 외주를 줘도 되는데 세무사한테나 공인회계사한테 돈을 못 벌어 가지고요. 돈 벌자고 스루프트 회계를 분석하는데 제 자신의 사업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아주 좀 어렵네요. 자, 이 풀무원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까지 이상하게 하게 되네요. 이게 풀무원 하는 게 어떤 분의 부탁으로 하게 되니까 제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채권자 잉여인데 이제 자유현금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745억 원. 요게 갚았거든요. 채권자한테 이자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6.5%로 50%가 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내렸어요. 근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주주 잉여 현금 마이너스 129억 원, 주주들이 돈을 더 다부 회사에 입금을 했단 얘기죠. 투자를 했단 얘기죠. 그 내역은 여기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배당으로는 돈이 나가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니까 돈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들어오는 거고, 상환한 게 있어서 좀 빠지는 거고, 또 수익증권도 분배금을 내고 있다. 이것도 이익배당 성격이 되겠죠.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이 있고 자기주식 처분도 있어가지고 요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현금 흐름은 정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납입자본 성장률 6.4배에 성장했습니다. 이익잉여금률 165.9%로 이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경영권 방어선인 50%를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성과는 좋은데 왜 주가 하락이냐? 이게 그 원인일 수 있지 않느냐.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6.7% 증가했었는데 5%만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이 4.5% 증가했었는데 4%만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액을 스르픈율 판매 단가가 지금 동결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3조 5,470억 원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매출액이 4.9%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 더하기 4.9%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내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 대기업 캐더링 업체한테 하루 일일 차단이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한번 해보죠. 354만 원에 합시다. 한 차당 하루 거래량을 그러면은 남는 게 한 88,700원. 요거 남는다 이게요. 참 많이도 안 남네요. 350만 원 팔아가지고 8만 원 남는 장사다. 도매 유통업자들도 글쎄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손이 안 찬다. 그러면은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높여라. 그러면은 재고가 줄어들면은 자금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36회전 해보자. 한 달에 3번 회전하는 거예요. 열흘 단위로 1회전 시키는 거죠. 1년에 36회전이면은 그러면은 매출액 증가 효과로 나옵니다. 413만 6천 원으로 그러면은 운영경비가 이걸 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증가할 거니까 이것도 좀 줄이면 좋겠죠. 운영경비율은 매출 증가율 곱하기 운영경비율 해서 요게 7.4%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는 게 25만 7,500원.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실제 매출이 이렇게 안 돼도 이런 매출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원가 회계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매출 증가율만큼 생산도 더 하겠다. 그리고 가공 비율을 2.6%만 오른다. 그리고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와 재고가 10% 증가했을 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350만 원대로 팔아야 되고 350 16,800원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350만 원 더 깎아줘 여기까지만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영업보고서 얼마에 파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 그런 거 좀 뭐 회계 손익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자료만 주세요. 재료비 이거다 그러면은 깎일 것 같으니까 190만 원 견적서 내는 거죠. 가공비 80만 원 그리고 판매관리비 80만 원
거기다가 마진을 10만 원은 보자. 그래서 360만 원의 견적을 냈다. 그러면은 구매 쪽에서 아니 스르프 타는 회사에서는 354만 원이면 된다는데 무슨 얘기요? 거래처 안 바꿀 거니까 6만 원 깎읍시다. 그러면 이익이 12만 원 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데 아까 스르프처럼 16.8% 매출 증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2만 원 영업이익이 났는데 23만 9천 원, 한 약 2배 정도 50%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이걸 스르프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354만 원에 팔았을 때 스르풋은 88,700원 남는데 제 이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할 때도 더 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할 때도 더 남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스루풋 관점에서는 더 판매를 해가지고 25만 7천 원 나오는데 이 코스트 추가 판매했을 때 더 생산 안 하고 재고만 줄어든다 이게요. 그러면은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원가 회계는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스루풋보다는 적게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문제고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원가 회계는 잘못된 세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저는 이거를 세뇌 공작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원가 회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유로 이런 또 템플릿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화면을 정지해서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확실성에 대한 샘플을 분석할 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버퍼 보호관리에 이게 핵심 요소라는 것으로 저는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 질문할 때는 오이가 어떻게 변할 거냐, 슬픈율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제닛 앨런 언니의 그 과잉 생산하지 말자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어디죠? 그 로스차일드 여사가 원가 회계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프 회계를 하라는 희망사항을 쓴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다이.